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였는데 지금은 아니네요. 오늘은 제가 결혼을 깨게 된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무척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는 소위 이야기하는 부잣집 딸입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부자세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기도 했지만 본인이 시작하신 사업도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부족함이라고는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것에 늘 감사했어요. 저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말이죠. 온실 속의 화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귀하게 자라서 남들보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딘가 반감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나도 힘들게 공부하고 남들만큼 노력하는데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부모를 잘 둔 덕이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말이죠. 뭐, 지금은 부모님의 덕이 많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대학을 나오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회사에는 부잣집 딸내미네 회사 생활 취미로 하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 능력을 남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요즘 힘들죠? 나랑 술 한잔 할래요? 남자친구는 같은 팀 직원이었어요. 평소에도 묵묵히 일을 하고 뒤에서 저를 조용히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거나 도와줬다는 유세를 떨고 다니지 않아서 호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동료 직원으로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정도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께 일하고 그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동료로 그러고는 조금 지나서는 그보다 조금 깊은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알고 있기는 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 만드는 것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기는 했었거든요. 워낙 제가 가진 배경만 보고 접근해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남자친구를 나름대로 오래 지켜봐온 결과 어딘가 믿음이 갔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유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게 뭐랄까? 그냥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 남자친구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일도 힘들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한참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의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결국은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2년을 연애했어요.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걸 알아서 은근히 비싼 선물을 요구하던 남자친구라든지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다른 남자들에 비해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무런 요구나 바라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그냥 묵묵히 함께 언제나 있어줬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2년이나 봐오고 나서 확신 아닌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결혼하려면 이런 남자랑 하는 게 맞겠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도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밥을 함께 먹었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도 여태 제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달리 성실하고 진중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었고 완전히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좀 모르겠는데. 왜? 그냥 사람이 뭔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달까. 어른들 앞이라 긴장해서 굳어서 그러지. 당신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번잡스럽지 않고 말도 골라서 하고 무엇보다 우리 희진이한테 잘하는 게 보이잖아. 그거야 그런데 당신은 사위 욕심도 없어요? 집안 좋고 그런 사위 좋지. 좋은데 그런 집에 시집 보내면 희진이 우리 마음대로 못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릴 사위,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똑한 사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셨었습니다.
회사도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말이죠. 그런 조건의 남자친구가 딱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으로는요. 남자친구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으니 아버지의 그 조건에도 충족이 되는 사윗감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도 먼저 꺼내신 게 다름 아닌 아버지였으니까 말이죠. 어느 날은 남자친구와 저를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두 사람은 결혼 안 하냐? 아직 제가 부족해서. 우리 집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안 부족하려면 평생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이른 나이들도 아니고 두 사람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때가 없는데 참 재밌긴 하죠. 저도 남자친구도 서로의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다른 모습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인자하고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애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길래 어떤 분인가 싶어서 설레서 잠도 못 잤다니까요. 말씀 편히 하세요.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자주 보고 얼른 친해져서 얼른 말 놓을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첫인상이 무척이나 좋은 분이었어요. 사람이 정말 좋아 보이고 인자해 보이는 느낌과 분위기가 함께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면 시댁 문제로 속상할 일은 없겠다 싶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지나고 나니 첫인상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걸로 내가 속았구나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양쪽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혼 준비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찜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정말로 하나도 그런 게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렇더라고요. 자기야, 이게 뭐야? 뭐가? 이거 전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자친구와의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저도 과거가 있고 남자친구에게 제가 첫 연애 상대일 거라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게다가 그런 것도 싫고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정말 다정하게 함께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부모님과도 알고 지내면서 진지하게 만났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진을 보니 최근 사진인 것 같았고요. 몇 년 되지 않은 사진 말입니다. 이거 지워버린다는 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몰랐어. 미안해. 아니, 미안할 건 없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딘가 묘하게 마음에 남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딱히 남자친구가 잘못을 한 게 아니었으니 그날은 별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찝찝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 서로를 소개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먼저 남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간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밥도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도 함께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찝찝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얘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유진 씨요? 아무렇지 않게 나온 일은 유진과 그 자연스러움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장내가 누가 찬물이라도 뿌린 듯 싸해졌어요. 아무리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실수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 정도의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말입니다. 제가 말 실수했네요. 하하하. 희진 씨요, 희진 씨. 다들 애써 웃으면서 말을 돌리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사람들에게 또 정색을 하며 유진이가 누구냐고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봤던
그 사진 속 여자와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유진이라는 여자가 같은 여자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보다 더 오래 그리고 깊은 사이였다는 것도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꽤 깊은 사이였고 또 진지한 만남을 가졌었다는 걸 아는 건 그다지 유쾌한 일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내내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뭐 연애 처음이길 바란 건 아니잖아. 나도 그건 아닌데 영 찝찝해서. 우리 나이에 그런 진지한 연애 해본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치? 그래도 부모님들까지 아는 사이인 건 신경 쓰이지 않나? 그건 또 그런데 요즘 좀 안 만나도 부모님들이랑 아는 사이인 경우 많아. 내 동생도 아직 결혼 한참 남은 나이인데 지 여자친구 엄마랑 연락하더라. 정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마 평소에 다른 때에 저 같으면 아무렇지 않아 있을 거예요. 평소에 주변에서 성격이 쿨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어딘가 굉장히 많이 거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바로 여자의 직감인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에게서 전 여자친구의 흔적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이랑 굉장히 연애를 오래 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을 오래 만났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괜찮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결혼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예단이나 혼수 같은 것들은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양측 다 기본적인 것들은 챙기자는 것에 동의해서 이것저것 할 게 많기는 했습니다. 식장 예약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해뒀고요. 요즘은 대기가 기본 6개월 이상은 다 차 있다고 해서 말이죠. 한복은 내가 잘하는 곳을 알아. 한복을요? 그 집에서 결혼하는 게 남자친구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온 집안의 장손이기도 했고 말이죠. 사촌 중에서도 먼저 결혼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복을 잘하는 곳을 아신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셔서 조금 갸웃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이후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반응에 더더욱 말입니다. 내 친구가 전에 거기서 했다고 추천해줘서 내가 기억해둔 거지. 말을 조금 더듬고 어색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뭔가 잘못을 하거나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복점에 가서는 그 이상함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 한복집 사장이 마치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아는 듯 인사했거든요.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친구에게 여기를 소개받았는데 그렇게 한복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예비 며느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재빨리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집 사장님은 재빨리 눈치를 보고서는 어색한 듯 웃더군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은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요즘 혼주 한복은 어떤 게 잘 나가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딘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두 사람의 모습에 계속해서 찝찝함을 느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한복을 보러 이동하는 사이 그 한복집 사장이 저에게 바짝 붙어서 이걸 묻더군요. 저 집 아드님이랑은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그건 왜요? 아니,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그런 걸 물어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묻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뭔가 말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 반응에 제가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2년 연애한 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한복집 사장님이 어딘가 난처한 얼굴을 하고서는 뭔가 말할 듯 말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이걸로 좀 보여주세요. 이거 예쁘네. 네네네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한복집 사장님이 저를 한번 힐끗 보고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듯 갔습니다. 정말 너무 찝찝했어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해도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 이후로는 사실 한복이고 뭐고 하나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마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한복집 사장님은 어딘가 똥마려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신이 나서 한복을 이것저것 고르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예쁘냐고 보여주는 한복이 예쁜지 아닌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한복집 사장님에게 말을 걸어 물어보려고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고 그분도 그 이후로는 제 눈을 피하려 하고 뭐 그런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한복을 고르고 마무리가 되어갈 쯤이었습니다. 아, 역시 보는 눈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제가 좀 안목이 높죠. 결제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제가 할게요. 그 말에 한복집 사장님이 눈이 살짝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의외라는 듯 말이죠. 그러고는 저를 다시 한번 쓱 보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모시고 가서 결제 좀 해드려. 남자친구 어머니와 직원이 결제하러 이동한 그 사이였습니다. 그 한복집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말을 하더군요. 아가씨 집 잘 살아요? 네? 그건 왜... 저 양반 저런 태도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 네?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셨어요? 제 그 질문에 한복집 사장님이 픽 하고 웃더군요. 어딘가 어이도 없고 기도 차고 살짝 화도 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한복집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이 결혼 꼭 해야겠어요? 사장님, 아까부터 자꾸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나야 한복 팔면 좋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속도 안 시끄럽고 좋기는 한데 내가 도저히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그래. 자세한 이야기는 내 입으로 참아 못할 것 같고. 그냥 이 결혼하지 말아요. 영문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제가 계속 한복집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멀리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한복집 사장님이 제 팔을 꽉 하고 붙잡고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 말했어요. 아가씨, 내 말 잘 들어. 무조건 파혼해야 해. 알겠지? 아니, 그게 무슨... 더 묻기도 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너무 좋네. 그러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표정을 싹 바꾸고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대하는 한복집 사장님을 보고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파혼하라던 그 사장님의 표정과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은 제 모습에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대충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서는 일찍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가장 정보통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한복집 사장님이 하는 말이면 허투루 들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분이 정말 정보통이시기는 하거든.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면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또 당사자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너는 정말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순진해서는 원.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 사람이랑 연락해봐.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심부름센터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 뒷조사를 주로 해주고 입이 무거워서 저희같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용하는 직원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와 그 집안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밑에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집안을 보고 저에게 환승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남자친구의 집안에 빚이 있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딱 그 정도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는 했고 말이죠. 사실 한번 그렇게 뭔가가 있다는 의심이 들고 나니 남자친구의 얼굴을 그전처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남자친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그런 저를 바로 눈치챈 남자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지난번에 어머니랑 한복집 갔을 때도 컨디션 안 좋다고 그랬다더니 오래가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 그 한복집 사장님이랑 어머니 정말 그날 처음 뵙는 사이 맞아? 제 그 질문에 남자친구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 넘게 만나왔지만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건 왜? 아니, 그냥 그날 두 분 어딘가 아는 사이인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인사 주고받으셔서 내가 잘못 느낀 건가 해서. 자기가 잘못 느낀 걸 거야. 거기 혼주한복 그런 거 맞추는 곳인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으셨겠어. 그렇지? 내가 요즘 예민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더 그런가 보다. 자기 꼭 병원 가봐. 알겠지? 그래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자는 남자친구에게도 몇 번이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약속을 미뤘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우울증이 오는 여자들도 많다고들 하니 그런 걸로 생각하고 대충 넘겼을 걸로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정말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심부름 센터를 고용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동안 정말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 모든 게 제 기우이길 빌고 또 빌며 그 자리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을 조사해봤지만 이런 분은 또 처음이네요. 그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마주잡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그 자리에 나간 걸 조금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라도 부를 걸 하고 말이죠. 뭐가 있나요? 여자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을 거고, 그 여자한테 애도 있었다는 건 모르셨죠? 네? 숨겨둔 아이가 있다고요? 정확히는 낳지 못했지만요. 그리고서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이꼴 저꼴 다 보고 사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 집안은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집안이던데요. 그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2번이나 지웠던데요. 네? 처음에는 아직 결혼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달래서 지우게 한 모양이고 2번째는 고객님을 만나고 나서 갈아타려던 시기에 지우게 한 모양이에요. 결혼까지 하려고 혼수의 예단에 다 준비해둔 상태에서 예비 신랑분이 고객님을 만난 거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현실 감각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분 아시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어딘가 아득해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리고 한 명도 아니었던 모양이고 그 이후로는 약간 대답할 힘도 사라졌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분이 신세 피하려고 여기저기 접근했던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던데요. 그중에서 알아채고 발뺌 분들도 계시고 이건 거의 사기 결혼급인데.
그러면서 내민 자료에는 저와 만나던 당시에 다른 여자에게 접근한 정황이나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가졌다는 전 여자친구를 정리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톡의 내용 같은 것들 말이죠. 전 여자친구가 울며불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아주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스토커라고 신고하고 별 지랄을 다 했더구만요. 그 집안에서 더러워서 더는 엮이지 말자고 자기 딸 지킨다고 헤어진다고 했더니 그 집 엄마가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서 갔대요. 마치 맞짱 드라마의 줄거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일이라기보다 말이죠. 그렇게 멍하니 한참을 듣고 있다가 문득 궁금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돈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나요? 남자친구의 목적이 돈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돈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 자신의 아이를 2번이나 가졌던 여자에게 그렇게 막 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상식과 제 상식은 너무 다르긴 했겠지만요. 그 집 엄마가 원래 돈에 욕심이나 집착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허영심도 센 것 같고 능력도 안 되면서 명품 가방 같은 거 엄청 사 모으고 그러면서 동창회 가서 자랑하고 그런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요즘은 더한 것 같고요. 부자 며느리 본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고 평소보다 돈도 더 펑펑 쓰고 다니고 아마 고객님이 이 결혼하시면 그거 다 고객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 한복집도 그 전에 여자친구와 혼주 한복 맞추면서 갔던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제일 비싼 한복을 일부러 맞추고서는 며느리 될 사람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다 계산하라는 둥, 우리 아들 같은 애 데리고 가면서 너는 이 정도도 안 하려 그랬냐는 둥, 난동을 부려서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순간 누가 머리를 댕 하고 치고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호구로 보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치를 책임져줄 호구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만만하고 가짜나 보였으면 그 한복집에 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그 사장님이 질색을 하는 얼굴로 저에게 파혼을 하라고 했던 건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놀랐던 건지 한 방에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제가 굉장히 지친 얼굴로 되물었어요. 하지만 그 심부름센터 직원은 또다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더 열어볼 힘도 남지 않아서 그냥 멍하니 그 서류 봉투를 보고 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꺼내서 보여주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시더군요. 이미 사돈댁 될 사람들이 이런 집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돈을 꾸고 다니는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도 여럿 된다고 하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아직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설사 했다고 한들 본인의 사치를 위해 사돈댁이 이런 집안이라는 걸 팔아서 돈을 빌리고 다니다뇨. 그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 예전에 도박하셨던 건 아세요? 도박이요?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온다. 까도 까도 끝이 없이 까이게 나온다. 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 건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들어보니 남자친구의 집은 예전에 조금 잘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친구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되었고 도박에 손을 대면서 집안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원래 사치하고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때 돈을 쓰던 버릇이 아직 고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마음을 남자친구를 통해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부자 여자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교육을 시킨 것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가진 것 별로 없는 여자를 임신시켜 나타났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로서는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기는 했을 겁니다. 2번째 아이까지 가졌을 때는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텐데 제가 나타난 거고 말이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 심부름센터 직원이 했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집안은 진짜 쓰레기 같은 집안이니까 한시라도 빨리 발 빼세요. 결혼 전에 알게 된 걸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한복집 사장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서러운 감정이 몰려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하는 생각과 그동안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해준 모든 행동이 다 돈 때문이었고 거짓이었고 내가 남자친구에게 봤던 모든 모습들이 연기고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좋아했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한 거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 엄마가 와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다 엄마한테 털어놨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이 힘듦을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내가 쎄하다 했어.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너희 아빠는 그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자기 사람 보는 눈 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이 우리끼리 서로 탓할 때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사람 잘못 본 건 맞는데 뭐. 속상해서 그러지. 그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회사에 사이될 사람 자리 마련한다고 설레발을 떨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회사로 데리고 오려고 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로 옮기는 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말입니다. 당장 찾아가자. 내가 그 여편네랑 그놈의 새끼 머리채라도 잡아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대로는 못 넘어가. 그런 엄마를 일단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어머님이랑 넷이 자리 한번 만들어서 밥 한번 먹자는데 언제가 좋을까? 우리야 당장 내일이라도 좋지. 남자친구는 제 말에 무척이나 반가운 듯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룸이 있는 한식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무슨 말이 오고 갈지 모르니까요. 아무래도 듣는 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러 늦게 간 건 아닌데 바로 앞에서 차가 조금 막혀서 남자친구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남겼어요. 통화를 하기 싫어서 문자를 남긴 건데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늦을 것 같냐는 말에 대충 20-30분이라고 대답을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막히던 길이 뚫려서 정시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락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룸 앞에서 문이 조금 열린 틈으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늦을 것 같대? 한 20-30분? 그 정도 늦을 것 같다는데? 아유, 뭘 그렇게 늦어. 성질 같아서는 그냥. 참으세요, 어머니. 아유, 그러면 참지 안 참아. 우리 물주들인데. 그 말에 옆에 있던 엄마가 욱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걸 제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듣고 싶었거든요. 유진이는 만나봤어? 만나기는 뭘 만나요. 얼굴 보면 또 징그럽게 바지가랑이를 붙잡을까봐 겁이 나서 만나지도 못해요. 그냥 전화로 했어요. 뭐라든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죠 뭐. 아휴, 걔도 참 등신이다. 그렇게까지 된 마당에 아직도 너를 포기를 못해? 걔가 저를 좀 많이 좋아하기는 했잖아요. 사실 저도 유진이 같은 애랑 결혼하고 싶기는 한데. 어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절대 안 돼. 저도 알죠. 아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애가 착 감기는 맛이 없어. 그리고 눈치도 엄청나게 봐야 하고. 다 만족스러운 게 어딨냐. 그리고 좀만 참고 죽었다 생각하고 버텨. 애 낳고 그러면 집안에 들여앉히고 회사 일은 네가 다 하고. 알겠지? 그래도 은근 고집이 있어서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애 낳고 그러고 살다 보면 바깥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다. 눌러앉히고 회사는 네가 물려받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는 유진이를 다시 만나든 말든 너 알아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 인간들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혐오할 수도 있구나.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감히 우리 딸을 두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당사자들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어머니, 자기야. 아니, 늦으신다더니. 두 사람 다 굉장히 놀라서는 손까지 떨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화를 낼 의지조차 잃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고 엄마가 그들을 향해 제가 낼 화까지 대신 다 내줬어요.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줄 아느냐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세요. 다 오해입니다. 네, 사부인. 저희 말은 그냥 하는 말이지. 다 오해예요. 누가 자네 어머니고 누가 당신 사부인이야?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거의 상을 업다시피 했어요. 저희 엄마가 한 번 화나면 굉장히 무섭고 앞뒤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지간하면 엄마 말을 다 듣고 말이죠. 사실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난 뒤부터는 정말로 엄마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딸내미 신세 당신 때문에 망칠 뻔했다며 아빠를 거의 쥐잡듯 잡았거든요. 아무튼 엄마는 그날 그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엄마를 붙잡고 빌면서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제가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난 너 같은 쓰레기 새끼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역겨워서 토가 쏠려. 어떻게 자기 아이를 2번이나 가진 여자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니? 제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자 남자친구는 모든 행동을 멈췄습니다. 아마 그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결혼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더 이상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이 와중에?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오히려 자기 뒷조사를 한 거에 대해 캐묻는 그 인간을 보며 환멸을 느꼈던 것 같네요. 허락도 없이 남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불법인 거 알지? 뭐? 신고라도 하게? 소송이라도 하게. 그래, 다 해.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할 사람 같아 보여? 사실 그런 게 무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남자친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순진한 앤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왜?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다 벗겨먹을 생각이었는데 아니어서? 너도 이제 다 알면서 뭘 자꾸 물어봐. 어머니도 그만하고 일어나세요. 다 봤으니까 이제.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싸늘한 얼굴과 말투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그동안 내가 봐왔던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 남자친구는 그동안 내 앞에서 철저히 연기를 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행동이 저도 엄마도 할 말을 잃고 어버버하고 있는 사이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을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여태 결혼하기 위해 준비한 비용은 다 청구할 테니 돌려주세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는 그 두 사람을 엄마와 저는 멍한 얼굴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말 기가 차서 말입니다.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랑 뇌구조가 다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엄마가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엄마 말에 동의했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지인은 하늘이 도왔다고 그렇게라도 탈출한 게 어디냐고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쉽사리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남자친구에게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한 셈이니까요. 뭐 그런 인간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못했다고 끝까지 빌기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몇 번이나 연락해 왔어요. 자기가 결혼식 비용을 얼마나 썼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금액이야? 그리고 그 금액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누가 봐도 뻥튀기가 된 액수였습니다. 그냥 귀찮은데 주고 치워버려.
당신은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나는 이것들 찢어 죽여도 시원치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돈을 주래?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들이랑 더 이상 엮이는 게 너무 싫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금액은 과하기는 했습니다. 고작 한복을 맞추고 혼수랑 예단을 좀 한 것에 불과한 금액으로 1억 원을 청구를 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영수증을 다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더군요. 그냥 무턱대고 1억을 달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저희 집이 워낙 돈이 많으니 그 정도는 귀찮아서라도 그냥 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니었고요. 엄마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혼인 빈자 간음죄로 말이죠. 그 외에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어요. 이미 모아둔 자료도 있었고 정황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에서는 소송을 걸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돈도 많은 집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해서 한 건데요. 뭐? 말씀대로 저희같이 돈이 많은 집이 그깟 1억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거겠어요? 지금 엄마가 쓰는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가 화가 한번 나시면 끝까지 가는 타입이셔서요. 저랑은 달리. 지금 나 겁 주는 거니? 겁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저의 말에도 어디 한번 해보라는 둥, 자기네 집은 잃을 게 없어서 상관없다는 둥 하며 배짱을 부렸지만 이내 그 배짱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아 빌린 돈이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죄 다 소송이 걸린 모양이었어요. 사기죄로 말이죠. 게다가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녔잖아요. 당연히 사내에 소문이 쫙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를 그만둘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계속 회사에 다니는 저를 보고 상당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회사 계속 다닐 거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불편하잖아. 아, 너 나 불편하니?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관도 어디서 나한테 회사 계속 다닐 거냐는 소리가 나와? 아무리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남자친구는 결국 부서 이동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남자친구는 공고사직을 했습니다. 잃을 게 없다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그들은 생각보다 잃을 게 많더군요. 여기저기 빌리고 다닌 돈도 그랬고 남자친구는 직장도 잃었고 또 소문이 다 나서 남자친구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걱정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건 그 유진이라는 여자분이었어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분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준 것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다고 들었던 것도 마음이 너무 쓰였거든요. 엄마는 뭐하러 거기까지 신경을 쓰냐고 했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조금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와의 인연도 끊어낸 것 같았고 말이죠. 많은 분이 그분을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네요. 천만다행이라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잃을 게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을 쉽사리 믿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원래도 저의 조건만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게 더 심해졌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호감만 보여도 이 사람도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호의를 베푸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주 큰 피해를 남긴 셈이 되겠네요. 엄마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갈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었어요. 엄마의 분이 그래도 풀린다면 저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시라 했고요. 이 상처가 언제쯤 다 치유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두 정말이고 하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가끔은 눈을 감았다 뜨면 1, 2년 정도가 훅 지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데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되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다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골치 아픈 일에 휩싸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만두고 저만 어디 혼자라도 도망가고 싶은 기분이었죠. 한풀이하는 심정으로 제가 겪은 일을 써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그럭저럭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댁어른들은 비교적 젊으신 편이라 일찍 손주를 보신 셈이에요. 저희 남편 말고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시 장남이라 그런지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지병을 앓으시고 일찍 돌아가시게 된 뒤 시골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의 거처는 결국 우리 집으로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랑은 좀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말이 거치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어울리시는 편이에요. 남편도 본인 학교 다닐 때 말을 경박하게 하고 자주 싸움에 끼는 엄마가 창피스러워 많이 피해 다녔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저도 이야기를 들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딱히 시부모님과 접촉이 없으니 그냥 넘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모시는 입장이 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된 어머니를 보니 남편은 갑자기 효심이 지극해졌나 봐요. 엄마 혼자 사는데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우리가 모시자.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들과 셋이 사는 우리 집엔 방이 하나였고 서재로 썼던 곳을 비워서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니 반응이 영 다르시더군요. 아니 근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어쩜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걸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니네는 그런 큰 방 쓰면서 나는 이런 쪽방에 가둬두고 늙은이 취급하는 거냐? 네? 어머니, 서재방은 제 아들이 쓰는 방보다 큰 규모예요.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랑 옷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불편하세요? 문제가 없긴 딱 봐도 문제가 있는데 당장 바꿔줘라. 난 이런 좁은 방에서 못 지낸다.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은 서재방보다 조금 넓은 편이었고 차이가 있다면 밖으로 큰 창이 있었어요. 결국 저 말을 듣고 저도 약간은 빈정이 상했고 이를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저와 비슷한 걸 느낄 줄 알았던 남편이 글쎄 이러더군요. 아, 그러면 바꿔드려야지.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릴 일 만들지 말자. 뭐? 아니 당신은 그런 말이 지금 나와?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시단 생각은 안 들어? 예민하긴.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엄연히 당신 시어머니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엄마가 그 방 쓰는 게 당연히 어른으로서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당신은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기가 찼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드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제게 저런 비난을 우르르 쏟아내는 것도 정상인가 싶었어요. 남편에게 그날 정말 정이 똑 떨어졌고 화가 나 처음으로 각방을 썼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이 그냥 어머니께 맞춰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쌍심지 키고 앉아있는데
제가 뭐 버틸 수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방을 바꿔드렸어요. 어머니, 이 방 쓰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니들만 잘하면 된다. 그럼 불편할 거 없어.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제가 웃는 얼굴로 방 바꿔드린다 말을 하자 정확히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때부터 예감이 썩 좋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용케도 오래 어머니랑 살았다 싶어요. 이후로 어머니의 행보는 진짜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남편 말고 다른 형제들도 자기 엄마랑 같이 살기를 꺼리는지 알겠더군요. 시골에서만 사시던 분이 서울로 올라오시더니 이쪽 동네에서 나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니시더군요. 사실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실 테고 차라리 좀 교류를 하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도가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과하신 편이었어요. 심지어 노인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같은 동네 사는 주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같은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뜸 절 보고 건네시는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지 뭡니까? 아니, 애기 엄마, 시어머니를 너무 잘 만난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후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 아침에 먹은 밥이 체할 것 같았습니다. 글쎄, 거기 시어머니 말로는 올 때 혼수도 하나 안 해왔다며. 이 집부터 싹 다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며. 남자가 집에 오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쩜 그렇게 배포가 좋대? 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 아,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진짜 보통 말 같은 말이어야지 대꾸를 할 텐데 어머니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열이 확확 오르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집살 형편이 도통 안 되었어요. 그래도 성실하고 사람이 진득해 보인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반을 턱 내주셨고 거기서 돈을 불려서 이 빌라로 이사 오게 된 것이었고요. 게다가 혼수를 제가 안 해왔다니요. 저도 미약하게나마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으로 채워넣었고 알뜰하게 절약해서 이 집에 올 때에도 나름 튼튼하고 나쁘지 않은 것들로 꾸몄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축의금에나 관심 있으셨지 그렇게 자랑하시는 장남이 장가갈 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고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위층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건 정말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저기 어디야?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올라오셨다며. 그렇게 수완이 좋으시다던데 나보고 투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근데 내가 나이도 먹고 뭘 좀 알아야지. 애기 엄마가 나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줘봐. 시간 있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그날 들어오는 남편을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회의해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위층 할머님에게 자기가 돈이 많다는 식으로 살살 얘기를 하다 못해 돈 몇백에서 몇천까지 같이 투자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낯이 보통 두꺼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한테까지 폐를 끼치면 어쩌자는 건가요? 결국 힘겹게 남편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너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저한테 계속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괜히 반찬 투정을 하시고 집골이 이게 뭐냐면서 짜증을 연신 부리시고 손주인 제 아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막말을 연신하시더군요. 예, 너는 어쩜 이리 음식을 못하는 게냐? 아니, 이 정도 결혼 생활했으면 이제 반찬 정도는 시애미 입맛에 맞게 턱턱 만들어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아직도 간을 못 맞추는 게냐? 할머니, 맛만 있는데요. 엄마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오죽하면 제 아들이 말리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속사포로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두고 보려 했는데 말이다. 집 상태가 엉망이어도 일단 너무 엉망이야. 먼지가 한가득이고 빨래는 왜 모아놨다가 하는 건지 바로바로 안 하는 건지 그게 다 뭐겠니? 귀찮아서 저러는 거지. 아니, 내가 자다가 가끔 일어나서 기침을 할 정도라니까? 아휴, 정말 진짜 집을 쓰레기같이 해서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다른 건 몰라도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청소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매일매일 쓸고 닦는데 더럽다니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려 하니 남편이 서둘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애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같이 대들 수도 없고 그냥 참았어요. 정말 꾹꾹이요. 그런데도 이 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본인 손주한테도 매우 무서운 할머니셨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는 이뻐 죽는다던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얄짤 없으셨어요. 어쩜 그 거친 말투에 욕까지 붙어서 막말을 해대시는지 가끔은 애 귀를 제가 뛰어가서 막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창 자라나는 애들은 집에서 안 가르쳐줘도 나쁜 말하기 십상인데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매번 욕짓거리를 해대고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언제는 저희 아들에게 이러는 겁니다. 현우야, 넌 왜 그리 뚱뚱하냐? 할머니가 그만 좀 먹으라 했지. 너 그럼 친구들이 안 놀아줘. 살이 그렇게 포동포동하면 어쩌냐? 어머니, 현우 뚱뚱한 편 아니에요. 잘 먹어서 배가 좀 나온 거지. 요즘 현우만한 애들 많아요. 제 아들이라 편들기는. 네 눈엔 그럼 저게 정상으로 보인단 말이야? 굴러다니는 돼지 저금통이 따로 없구만. 네가 애를 하도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많이 먹으면 들 먹이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좀 그래야지.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 애 키우는 거 보면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엄마, 나 뚱뚱해? 결국 그날 제 아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꺽꺽대는 바람에 제가 달래주느라 아주 야단이었어요. 솔직히 저희 아들 뚱뚱하지도 않는 편이고 그저 어린애들 나오는 뱃살이 좀 나온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손주에게 굴러다니는 돼지 저금통이라니. 정말 엄마로서 화도 나고 제가 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우리 아들은 오죽할지. 엄마, 나 할머니랑 살기 싫어.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제게 속삭이듯 저런 말까지 하더군요. 애 아빤 거기다 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야단을 쳐대고 있고 정말 시어머니로 인해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도 않았어요. 언제는 한번 진짜 기야말 일을 벌이셔서 그때는 정면으로 어머니와 싸우기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부르시더니 이런 심부름을 시키지 뭡니까? 현우야, 너 가서 담배 좀 사와라. 네? 담배요? 할머니, 나 담배 못 사요. 못 사긴 왜 못 사? 할머니가 사오라 했다고 하고 사와. 아이, 얼른 안 가? 네, 바로 우리 아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것이었어요. 아들은 덩치가 큰 편이라 중학생쯤 되니 얼핏 제 아빠랑 비슷한 키가 되긴 했는데 그런 손주 보고 본인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 네가 가서 담배 좀 사오라고 시키다니요.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다 놀라서 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여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시골도 아니고 초등학생한테 담배 주지도 않는다고요. 안 되긴 왜 안 돼? 나 담배 피고 싶으니 그럼 네가 사와라. 네? 저보고 지금 어머님 담배를 사오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머닌 제 표정이 어떻든 간에 뭘 꿈을 대고 서 있냐며 얼른 가라고 성화였고요. 이때 전 무척 쌓아두고 담아둔 게 많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삐져서 나가버리시고 종족을 감춰버리셔서 그때 꾹꾹 참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고 남편은 건설업 노동자인데 수입이 당시 들쑥날쑥할 때라서 그닥 막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한창 학원비며 뭐가 들어갈 무렵에 어머니가 툭하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시는 말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몰라요. 야, 너 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올라올 때 시골에 땅 있는 거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나 죽으면 다 니네 줄 건데 그렇게 나한테 돈 들이는 게 아까워? 너희 그 땅 안 갖고 싶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절 조용히 부르더니 이러더군요. 그래, 그냥 어머니 돈 드리자. 사실 엄마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하니까 집에 있기 답답해서 저러시는 거야.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해. 현우 이번 달 학원비가 50만 원이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200을 드려? 현우 학원비? 가만히 있어보자. 현우가 지금 영어랑 수학 다니지? 수학 꼭 다녀야 해? 그거 그냥 좀 이따 다니면 안 되나? 내 주변에 보니까 수학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던데. 뭐라고?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지? 저는 속에 천불이 나서 죽겠는데 남편은 제 아들 학원을 끊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테니 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이미 몇백만 원을 어머니 앞으로만 써버렸으니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랐어요. 근데 뒤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을 줄 몰랐는데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며 집을 뛰쳐나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연락도 안 되고 거의 2달 가까이 종족을 감춰버리시는 바람에 제 입장이 너무 곤란해졌어요. 초조해지다 못해 불안해져서 결국 남편과 저는 둘 다 실종 신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국 본인이 직접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연락 다 끊으시고 사라지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맞아요, 엄마. 연락은 해주지 그러셨어요. 엄마 섭섭한 건 알겠는데. 걱정? 걱정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니네 버릇 좀 고쳐놓으려고 그랬다. 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면 천벌 받는 거야. 이제 알겠냐? 일단 멀쩡히 돌아오셨다는 것에 한숨을 놓는 남편을 보니 안 되기도 했지만 제 이 기막힌 심정은 누가 알아줄런지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요. 그 뒤로 그렇게 가족들이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고 아들 앞에 들어가는 학원비도 제대로 못 될 정도로 여윳돈은 어머니가 다 쓰다시피 하셨어요. 가뜩이나 저는 속으로 화병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다하다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셨으면 본인 손주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신 걸까요? 어머니, 본인이 직접 가시지 왜 저나 애꿎은 현우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모자를 괴롭히고 싶으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 왜? 네 자식이기만 해? 내 손주이기도 해. 네가 뭔데 간섭질이냐? 담배 사오면 어디 죽는다냐?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일찍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대들고 난리야? 어머닌 결코 사과할 의향이 없으셨고 저는 이날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이 힘겹게 친정으로 와서 저를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빌어대는데 다시 가긴 하겠지만 어머니와 일절 말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도무지 어머니와 같이 안 살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알겠다며 제발 집에만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을 어머니로 둔 남편이 불쌍해서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제 집인데 어머니한테 자리 내주고 제가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살기로 했고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낮 동안에 제가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어 작은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20살쯤 되는 때에 아주 적게 뭐라도 해주잔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아들이 기센 할머니랑 살면서 맨날 눌려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현우야, 힘들지, 할머니랑 사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아빠도 할머니 말 잘 들으라고 하니까 난 괜찮아, 엄마. 착한 아들이라 대들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나 부수적인 거라도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히 해줄 생각으로 내가 번 건 정말 어머니가 단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하리란 생각으로 일했어요. 얼마 못 벌긴 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어머니를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 일찍과 밤밖에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어머니도 딱히 저랑 접촉이 없으니 저도 어머니의 행보를 알 필요가 없고 서로 터치할 게 없어서 좀 살 것 같더군요. 허나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종종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 돈 몇 푼 된다고 돈을 벌러 다니냐? 여자면 집안에 있으면서 시애미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할 생각이나 할 것이지. 하여튼 배딱지가 불렀어. 몇 번은 그대로 무시하고 한 귀로 흘리곤 했지만 한 번씩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제게 듣기 싫다고 입을 아예 다물게 했고 저는 그럼 더 서러운 마음에 숨겨놓은 소주를 한잔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했어요. 그나마 그럴 때 엄마, 울지 마 하고 다독이는 아들이 있었기에 자식을 위안 삼아 살 수 있었어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나름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은 제가 보태주는 돈들로 입시 준비를 했고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들처럼 호화로운 과외를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꾸깃꾸깃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도 보태주고 그나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무엇보다 제게 고마워했어요. 엄마 덕분이야.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나한텐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사실 저나 현우가 이렇게 다행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중간에 한번 큰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꽤 크게 다쳐서 한 달이 조금 넘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한참 돈 들어갈 일만 남아있는 아들에 저도 당시 드문드문 부업을 했기에 겨우 제 용돈만 되는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새삼스럽게 경제적인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진즉 생각해야 했는데 어머니 모시면서 이것저것 부딪히는 동안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더군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입원해 있던 남편이랑 한창 말을 하면서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도 아파서 누워있긴 했지만 미래 계획을 하다 보니 눈이 반짝반짝해졌고요. 우리 한 5년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보자. 어머니도 내가 설득해서 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줄여볼게. 적금 최대로 들고 그렇게 해서 가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 그래 보자. 나도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수입을 늘려볼 생각해볼게. 그래도 남들이 종잣돈 1억은 넘어야 뭐든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작년 초에 만기가 되었는데 적금 만기 금액을 보니 1억 2천이 좀 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좋던지 남편과 밖에서 둘이 호프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소소하게 축하를 했어요. 원래 저는 음식을 잘한다는 말을 꽤 들어왔고 나름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왔기 때문에 반찬 가게를 열어서 조그마한 간식도 같이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들도 20살이 되었고 한창 인터넷이나 SNS 같은 매체들을 보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들, 예쁘게 광고를 하는 곳들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덕분에 나름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름의 원대한 꿈도 당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커다란 장애물에 밀려 잠깐 멈춰서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보러 다니던 상가 계약도
지금 같은 때 무작정 밀고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다들 주변에서 말리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한을 미뤄두게 되었어요. 몇 년간 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서 좋았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제 직장일도 들쑥날쑥하다 보니 집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어머니는 꼬박꼬박 밥을 네가 해다 차리라는 둥 답답하다는 둥 다시 은근슬쩍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예, 너 오늘 내 밥 일부러 차게 한 거니? 난 찬밥 못 먹는다 했지 않았니? 다시 차려라. 예, 빨래는 바로바로 걷어서 말려라. 저게 뭐니? 허리 아픈 시애미가 해야겠어? 듣다 보니 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는 친정이 가 있기도 하고 다시 어머니와 있을 시간들을 억지로 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싼 거래처를 알아서 뭐든 해보려고 저도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아주 바빠졌어요. 그런데 좀 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던 때 끔찍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충격으로 화병을 제대로 얻어서 며칠을 드러누웠고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가 버릴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어김없이 주변에 문의를 하고 발품을 팔고 힘들게 집에 돌아왔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데부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싸우나 싶어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잘 들어보니 소리가 나는 곳은 우리 집이었고 뭔가 익숙한 소리여서 더 귀 기울여 보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사납게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애인이 아무래도 화가 날 때 거칠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들이 제 입으로 거친 욕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에 너무 당황해서 뛰어 올라갔고 그 대상을 본 뒤 기절할 뻔했어요. 아들이 제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오랜 시간 봐왔다지만 그래도 저 녀석이 자기 할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대나 싶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텐 미운 시어머니이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아들을 뜯어말리고 야단을 치려는데 뭔가 현관 주변이 너저분하고 상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벌개진 얼굴로 땀범벅이 된 어머니는 손에 뭔가 뭉치를 들고 있었고 발밑으로는 뭔가 내팽개쳐져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그건 돈이었어요. 바로 아들이 입을 뗐고 저는 듣자마자 그대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아빠 돈 훔치고 있었어. 뭐? 눈앞이 허옇게 핑 도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을 보니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뭉치는 제가 장롱 안에 넣어둔 쇼핑백 속 그 뭉치가 맞더군요. 사실 저는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기계 쪽이나 금융 쪽 관련된 건 잘 몰라서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쪽을 무척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늘 예적금만 하고 수기로 가계부를 쓰고 있어 아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고요. 적금 만기된 돈을 다시 예금으로 놔두려다가 당장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 찾아서 집에 보관해뒀던 겁니다. 왜냐면 그때 몇 번이나 가게 계약이나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이 성사되려다 틀어지고 멈추려다 말이 또 나오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틈새만 보이면 바로 시작하리란 생각으로 거기 넣어뒀던 것이에요. 남편이 이 돈 모으겠다며 어머니가 그렇게 붙잡고 애원해대도 기존 용돈 이상 안 드리고 버텼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온 집안을 몰래 뒤지셨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자기도 민망스럽긴 한 건지 얼굴이 벌개지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집에다 돈을 놔둬서 사람을 심란하게 하냐? 집에만 없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에이그. 어머님, 차라리 사과를 하세요. 지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손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부끄럽긴 뭐 부끄러워. 너 내 땅 안 받고 싶냐? 내 땅으로 호강할 거면 너 편하게 노후할 거면 그럼 나한테 진즉 돈을 줬어야지. 내 손으로 돈을 찾게 만드냐? 그러고도 니네가 자식이야? 시어머니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를 두고 아들이 그 길로 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호출했어요.
남편은 제대로 일도 마무리 못한 채 그 길로 달려왔고, 그렇게 제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게 효자처럼 굴던 남편이 그런 형태로 괴물같이 변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러세요? 대체 저를 얼마나 망가뜨려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니! 남편은 울부짖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몇 번이나 자기 뺨을 때려대는데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저런다는 게 여실히 보여져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윽고 한두 시간 지나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멍하니 머리를 부여잡고 앉아있고 남편이 어머니께 한참을 따지더군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셨냐고 하는데 저도 돌아앉아 있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들어보곤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죽어도 말을 안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아들에게 상황을 피하려는 듯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 있죠? 너는 어디 할머니한테 곧다이 말을 하고 자빠져 있어. 네가 그러고도 손주놈이냐? 아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 당장 무릎 꿇고 용서 빌어라, 얼른! 그러나 아들은 아들대로 화가 났는지 고개를 픽 돌리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라도 나서서 상황을 일단은 중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아들이 입술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껏 제가 몰랐던 사실을 실토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그간 괴롭히고 돈 훔치려 했는데 그럼 욕 안 하고 배겨요? 나도 그간 할머니 많이 참아왔다고요. 엄마만 참은 줄 알아요? 할머니 나한테 맨날 욕짓거리하고 삿대질하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내 용돈 훔쳐가고. 순간 아들의 말에 놀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금 물어야 했죠. 뭐? 이게 뭔 말이야, 현우야? 할머니가 네 용돈을 훔쳐갔다니. 엄마, 내가 일 크게 만들기 싫어 말을 안 했는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 용돈 훔쳐갔어. 현우 너 이 자식, 그런 걸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놈아! 남편도 당황한 나머지 아들을 잠깐 탓했지만 그마저도 머리가 아픈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바락바락 우겨대고 저는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 용돈까지 훔쳐간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현우를 데리고 나가던지요. 그래도 일단은 이런 와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에게 바른 말은 해줘야겠더군요.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 욕한 건 아니라고 그것만 잡아주었어요. 솔직히 자기도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알아 나도 잘못한 거. 근데 그게 어떤 돈인지 너무 잘 알아서 미안해. 알겠어. 엄마는 알아 네 마음. 그리고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아들에게 외려 제가 너무 미안해서 끌어안고 한참을 다독였어요.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시어머니도 민망했는지 한동안은 집안의 가구처럼 조용하게 지내셨어요. 제가 하는 집안일을 거들기도 하면서 나름의 미안함을 표시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 저희도 더 뭐라 말 못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죠. 허나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더욱 기막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일이 첩첩산중인지 이날은 제 인생이 뒤바뀌게 된 날이기도 하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죠. 좀 전에 시어머니가 어디에다가 돈 쓰려는지 말 안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허리가 말썽을 부리면서 저희 집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좀 어려워졌어요. 아들이 번다 해도 메꾸기가 힘들 만큼이요. 여보,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른데. 장모님한테 부탁드려보면 안 돼? 장모님네는 잘 살잖아. 남편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자 저희 엄마 이름을 바로 입 밖으로 내더라고요. 장모님에게 부탁해보라면서요. 생전 안부 전화 한 번 안 드리고 명절 때 가도 그냥 TV만 보던 양반이 이럴 땐 또 저희 엄마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런 남편이 너무 얄미웠지만 사실 저도 딱히 손 벌릴 데가 없었어요. 반찬 가게 하려고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긴 했지만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돈에 손을 대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물었어요. 그래, 알겠다. 바로 주마. 엄만 비교적 형편이 넉넉하시고 여유로우셔서 저에게 바로 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 돈으로 저희 집은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이 한 짓에 가책도 못 느끼는 건지 어떤 염치도 없는 건지 저에게 용돈을 더 올려달라 하는 겁니다. 예, 나 이제 그런 짓 안 한다. 니들 돈에 손 안 댄다고. 근데 나도 여가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다른 노인네들은 제주도 가고 재밌게 노는데 나만 못 가고 혼자 이러고 있다. 너는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니,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예요? 아무튼 제주도 가야겠으니 돈 좀 대줘라. 아, 내가 너희한테 땅 준다니까? 그 땅 받으면 너는 거저로 사는 거야. 내 덕에 그리 사는 거니 나도 살아있는 동안 니들 덕 좀 보자. 시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또 땅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놈의 땅이 뭔지. 일단은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도 뻣뻣한 태도도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 땅 받을 거니까 하고 생각하며 돈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긋방긋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고맙다 하며 집을 떠나셨고요. 며칠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도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당신 정말 몰라? 정말로? 모른다니까.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 남편의 표정이 여느 때와는 달랐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도 좀 찾아볼 겸 밖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간다던 사람이 외투도 입지 않고 헐레벌떡 나가는 모양새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쯤 되자 제가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은행에 가 돈을 확인해 보았어요. 어머니께서 돈에 손을 댄 이후 은행에 돈을 맡겨놓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잔액이 0이었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옆에 있는 은행 직원이 부축해 주어 겨우 일어나 자녀 액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저는 그만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랑 남편이 돈 들고 튀었어. 뭐? 얼마 후 저는 그 둘을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잠잠코 기다렸어요. 그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그렇게 시름시름 앓듯 시간을 보내었죠. 아들이 옆에서 우는 저를 겨우 달래주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둘을 찾았다고요. 서둘러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 두 사람의 몰골을 확인하는데 노숙자가 따로 없을 만큼 이미 엉망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 있었고요. 저는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올려 남편의 뺨을 쳐버렸어요.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돈 어딨어? 어딨냐고! 그게... 남편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게 그만하라며 파리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1억만 빌려주면 2억으로 다시 갚아준다고 하더라. 좋게 말해서 이게 다 투자인데 너네도 돈 불어나면 좋을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얘한테 말했고 얘도 좋다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 거다. 근데 그 돈이 공중으로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너무나 어이가 없고 놀랍게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러붙은 웬 젊은 남자가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젊다고 해봤자 어머니 연세가 70이 다 되어 가시고 끼케야 10살 정도 아랫분이시더라고요.
그 남자한테도 애지간히 돈 자랑이며 허세며 거짓말을 하셨나 봐요. 한창 들어주던 그 남자분이 자기에게 딱 1억만 빌려주면 반년 안에 2억으로 다시 갚아주겠다며 강남 어디 살고 아들 사위들이 부자인데 본인이 현금이 없단 식으로 요구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 이 일을 감행한 거고요. 남편은 바보처럼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랍시고 그 돈을 뺐고요. 시어머니도 기막혔지만 저는 남편의 바보 같은 짓에 탄식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바보야? 어머니 말을 믿었다고? 그게 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고 또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수익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도 정말 미쳤구나 당신. 심지어 떵떵거리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셨던 그 쬐끄만한 땅덩어리도 이 남자가 다 해먹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뭐 볼 게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돈을 더 갖다 주려고 했던 건지. 경찰에 신고해보니까 이미 전례가 많은 데다가 한두 사람 엮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죠. 더 두고 볼 것 없이 당장 짐을 싸들였고 남편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정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허나 다행이라는 점은 아들이 제 옆에 붙어 절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마저 이 상황에서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눈앞이 아찔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힘겹게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어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잘 살아보려 해요. 부디 제가 가는 길을 모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